김수민의 뉴스 밑장.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김수민의 뉴스 밑장은 격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2주일에 한 번씩 3인조 멤버가 모여서 2편을 녹음합니다. 그러면 그 2편은 녹음한 다음에 그 다음 주 수요일 그리고 일요일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요. 이러면은 그 다음에는 한 주가 비잖아요. 한 편 더 올립니다. 금요일에 제가 혼자 녹음하는 에피소드가 이번에도 계속 됩니다. 2주일에 3편 올리는 것 중에서 한 편이 저의 모놀로그 녹음이 되겠습니다. 시즌 1에서는 후반부에 이런 에피소드가 선을 보였었고 시즌 1.5에서 제가 계속 이렇게 녹음을 했었죠. 이제는 3편 중에 한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은 뉴스밑장 시즌2를 시작하는 에피소드에 걸맞는 주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방송 중에 제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한 청취자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방송 때 정치평론가, 정치인, 정치부 기자 이 세 존재는 인접 직종이 아니다. 완전히 다른 직종이다. 삼각 대척점을 이루는 직종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나요?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그 직업들은 따로 존재를 하는 것입니까? 축구 한일전을 합니다. 한일전 할 때에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 방송에 출연하는 캐스터, 해설자들은 한국편에 서서 응원을 하다시피 하면서 해설을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선수가 일본 선수한테 백태클을 했어요. 깊고 심각하게. 퇴장당했습니다. 그러면 선수는 항의할 수 있어요. 선수들은. 아, 내가 그렇게 심하게 했냐. 이게 레드카드 깜이냐. 옐로우 주면 안 되냐. 그리고 일본 선수는 아까 반칙했는데 제대로 봤냐. 뭐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죠.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설자가 그렇게 똑같이 놀면 되나요? 해설자는 저 태클로 인해서 한국팀이 스스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 저런 태클을 하면 안 된다. 심판 판정이 조금 지나쳐도 그것도 경기의 일부다.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한국팀이 잘 되라는 취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해설자예요. 플레이어하고 해설자하고 포지션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하는 얘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거죠. 이게 평론가와 정치인의 차이. 그러니까 정치인은 뛰는 플레이어예요. 평론가는 플레이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스포츠 중계 해설하고 차이가 나오는데, 보통은 경기를 하는 선수들 귀에는 캐스터 해설자의 멘트가 들리지 않습니다. 경기에 나쁜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운동장의 응원 소리만 들리는 거죠. 뭐 같은 팀 선수들끼리 소통하는 거, 벤치에서 나오는 얘기, 또 적쪽하고 또 뭐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심판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중계 해설 방송은 못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정치는 그렇진 않아요. 정치인들 중간중간에 정치 프로 이런 것들 모니터링을 합니다. 다 하진 않더라도 누군가는 해서 전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여론에 영향을 주거나 해서 또 정치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평론가가 플레이에 끼치는 영향이 스포츠 방송 해설자가 플레이에 끼치는 영향에 비해서 좀 더 큰 게 있어요. 해설자들의 해설은 경기 끝나고 나서 나중에 들어보면 그게 또 나중에 다음에 있을 플레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정치평론은 그래도 플레이어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에서 해설을 한다. 이 차이 정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해설자예요. 정치인은 표를 얻는 직업 아닙니까? 다수화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게 차이인데, 평론가는 꼭 다수화 전략을 취할 필요는 없어요. 취할 필요는. 물론 평론가도 자기가 출연했을 때 청취율, 시청률이 올라가면 제작진에서 섭외를 더 잘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많은 평론의 기회를 얻게 되겠죠. 근데 평론가 중에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시청률, 청취율을 확 올리는 평론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MC로 발탁이 되고 프로그램의 간판이 되기 쉬운데, 근데 어떤 프로에든 필요하다 싶은 평론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잘 소화해내는 사람은 많이 섭외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뉴스 채널이나 종편 채널이나 여러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고 있는
김수민보다 더 많이 출연하는 여러 평론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는 어쨌든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고유의 팬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있느냐. 제가 뭐 누구라고 딱 성함을 짓기는 어려운데 이 업계에서 잘 나가시는 평론가 패널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런 그 지상파라든지 전파 매체에 출연하지 않는 유튜버나 또 누가 있냐 그 팟캐스터나 이런 사람들보다 팬이 더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평론가는 팬이 많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팬이 많은 걸로 승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치인은 그렇게 승부하기 어렵거든요. 그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평론가는 정치인은 팀과 승리를 지향하는 직업이고 평론가는 승리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평론의 세계 승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예언 프로그램에 두 군데나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상대 평론가에게 제가 승리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받기도 하고 소갈비찜도 받고 산삼 세트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다고 제가 상대방 평론가보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훌륭한 평론가로 인정받냐. 그걸 갖고 인정받으면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평론가 승패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평론가는 단독자를 지향해도 됩니다. 그리고 평론가도 지식인이라고 하는 범주에 있고 그 지식인이 정치인하고 다소 구별되는 범주라면 더더욱이나 단독적인 걸 지향해야 됩니다. 남들이 못하는 얘기 이런 것들을 자기가 공부해서 사고를 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치인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정치인 같은 경우는 의도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 속내를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난관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반대되는 얘기를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왕적 정치인일수록 더 그래요. 정치인은 역설이라든지 또 상대방을 낚는 낚시라든지 응수타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사람을 실험하는 기술들을 펼쳐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큰 정치인일수록. 근데 평론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평론가는 그냥 이건 이런 거다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그게 평론의 임무예요. 그거를 평론가가 기피한다면 그러면 다 정치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평론가가 정치질을 하려고 하면 어떡하냐고.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말을 평론가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평론가가 있는 겁니다. 또 평론가를 가지고는 정치가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이 있는 거고요. 이 양쪽의 직업은 같은 주제와 소재의 정치를 다루고 있다 하더라도 직업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직업이에요. 그 평론가도 사실 여러 가지 종류의 평론가가 있어요. 여러 유형이 있고 여러 직업으로도 분류할 수 있는데 평론가 중에서 정치 지망생 정도 되는 평론가가 있습니다. 정치인 출신이거나 정치 지망생이거나 그러니까 정치를 아예 그만두신 분이라면 괜찮은데 괜찮다기보다는 그냥 평론가라고만 불러도 돼요. 근데 정치를 하다가 뭐 선거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평론 생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치인 신분으로 평론가를 하고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정치권에 실제 돌아가는 거하고 평론하고 양다리 걸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은 뭐 평론가 중에 있을 수 있는 유형이죠. 근데 이런 평론가들은 일단은 본인이 평론을 한다면은 평론가로서의 본분에 어느 정도는 충실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통은 자기 진영한테 쓴소리가 되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기에. 아니 그렇게 할 거면 평론가를 하기보다는 정당에 들어가서 미리 공천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자꾸 TV에 나와서 인지도만 올려서 뭐 할 거냐고. 그러면은 그 정당에서 뭐 활동을 하면서 그 직책을 갖고 TV에 나가셔야지. 그러면 TV에 나가고 라디오에 나가는 기회는 줄어들겠죠. 그냥 평론가 이렇게만 하고 출연할 때보다는 줄어들겠죠. 줄어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 감수해야지. 양다리를 걸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할 일은 해야 된다고. 그리고 공천권자 눈치를 자꾸 보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라고. 그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자기가 속해 있을 정당이 잘 되려면 쓴소리를 해야 잘 될 텐데 그런 거 다 그 전파 쏘는 매체까지 나와가지고 아껴가면서 공천권자한테 잘 보이려고 공공재인 전파를 그렇게 남용하고 오용해도 됩니까? 여기서 평론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론가로서 잘하는 사람이 정치인을 해서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 플레이어로서 잘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명해설자가
운동장 가서 공 차면 잘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선수로서 잘 못했던 사람이, 특별히 인상적이지 않았던 사람이 명해설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정치인인데 정치할 때는 잘 나갔어요. 근데 평론 시켜놓으니까 개판으로 합니다. 왜? 진영 논리에 과도하게 휩싸여 있거나, 그리고 평론을 막상 시켜놨더니 어질어질해가지고 잘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직종이다. 근데 평론가인데 자기가 정치인 다 된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예요. 하지만 평론가로서의 본분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정치에 개입을 하려면 어느 정도 포기하는 부분들은 생겨야 된다. 방송은 방송대로 많이 나가면서 정치는 정치대로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처럼 그냥, 저도 제가 하는 얘기가 정치권에 영향을 끼치면 좋죠. 근데 제가 추구하는 건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만나가지고 나 이런 사람인데 내 말 좀 들어봐봐, 이게 아니고, 내가 그냥 전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정치권에서 모니터링을 어느 정도 할 거 아니에요? 입소문도 날 수도 있고. 그걸로 듣고 자기들이 참고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들 역량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저는 1차적으로 정치인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시청자, 청취자를 상대로 합니다. 가장 나쁜 사례가 시청자, 청취자를 상대로 얘기하지 않고 공천권자를 상대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중에 일부가 지금 배지 달고 있습니다. 배지 다는데 실패한 사람도 있고 앞으로 달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패널들이 안 걸러지네. 사실 이런 패널들 걸러내면 제 자리도 위태롭습니다. 제가 방송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나를 끄집어 내리려면 대개 패널들을 청소해라, 치워라. 그럼 나도 끄집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가 그런 패널들, 진짜 머리 깨고 달려드는 패널들 사이에 있으니까 돋보이는 거죠. 그런 패널들의 수가 줄어들면 제 자리도 좁아질 겁니다. 어쩌겠어요. 좁아지면 좁아지는 거죠. 그럼 기자하고 평론가는 뭐가 다르냐? 이 기자 중에서도 정치인처럼 구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정치를 하셔야지. 근데 정치는 리스크를 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자는 그래도 직장인이에요. 월급 나옵니다. 물론 소속된 회사에 따라서 월급의 규모와 처우 이런 것들은 제법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럼 기자는 기자답게 해야죠. 기자하고 평론가 차이는 뭐냐? 정치인하고 기자의 차이에 대해서 길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기자하고 정치인의 차이, 결정적인 게 현장입니다. 현장. 평론가가 평론을 하는 현장 역시도 정치 현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정치인이 있는 현장은 아닙니다. 근데 기자는 정치인이 있는 현장에 있어야 돼요. 기사를 쓰고 자시고는 나중의 일입니다. 일단 현장에 있어야 돼요. 저는 기자의 본령은 그겁니다. 제가 보는 거는 기사를 쓰는 게 기자의 본령이 아니고, 그거는 하다 보면 나오는 거고, 물론 그것을 목표로 하죠. 근데 일단은 현장에 있어야 돼. 현장에 없이 집에서 기사를 쓰는 거, 이게 얼마나 가능할까요? 무슨 분석 기사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평론에 가까운 기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트레이트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론 보도는 무슨 사실이 있었다, 누가 뭐라고 얘기했다, 현장에 있어야지. 근데 평론가는 현장에 없어도 됩니다. 어떤 기자분들이 모임을 갖고 정치인을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부르는 그런 모임을 했었거든요. 저도 몇 번 나갔었는데, 제가 사실은 근데 그 주재하시는 기자분한테 나는 정치인 만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평론가로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거니와, 정치인 만나는 게 사실, 제가 몇몇 정치인을 실제로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거 만나고 나서 제 평론에 깊이가 있어진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물론 가까이서 취재를 하는 효과는 있죠. 평론가도 취재를 합니다. 근데 평론가는 특종을 위해서 취재하진 않아요. 그리고 평론가가 특종감에 해당할 만한 취재를 하는 경우는, 그 경우는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이면에다가 숨겨놓고 평론을 해야 돼요. 참고는 슬쩍슬쩍 하면서. 네. 가령 예를 들면 이번에 윤석열 사주 고발 의혹, 고발 사주 의혹, 요것도 취재 기자가 우리 방송에도 출연했었던 전혁수 기자잖아요. 제가 평론하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평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결론을 정해놓은 사람들이 저한테 따집니다. 이쪽 저쪽에서 따지는데, 야, 너네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사실관계는. 그리고 TV에서 여러 가지로 막 추정하는 사람들 있죠. 걔들보다도 내가 조금 더 잘 압니다. 예, 근데 내가 아는 거 다 얘기할까요?
그리고 많이 알 필요도 없어. 이런 경우는 어차피 내가 알더라도 발설 못하는 사실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취재를 한 사람한테 코치코치 캐묻지도 않고, 그리고 상대방이 본인이 기자인데 저한테 막 술술 털어놓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걔들보다는, 나보고 난리치는 니네보다는 내가 좀 더 많이 압니다. 근데 내가 그거 잘난 척 하라고 있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평론가가. 어느 정도 슬쩍슬쩍 보여줄 수는 있지. 그리고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조금 접근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근데 무리한 추정은 절대 안 된다고. 내가 근거로 제시할 수 없는 사실을 갖고 무리한 추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평론가는 뭐 취재력이나 현장에 있는 거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도된 사실, 공인된 사실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얘기거리들을 다면적으로, 다층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게 평론가의 자질인 거예요. 이게 기자하고는 크게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저는 기자를 했으면, 정치부 기자를 했으면 잘 하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기자하고 평론가 간의 간극이 좀 좁은 분야도 있어요. 그게 문화라고 저는 봐요. 문화부 기자들 보면 그 기자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평론가인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쪽 평론가는 여기도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는데, 어떤 평론가는 예술인들하고 엄청 교류해요. 그래서 거의 준예술인입니다. 그런 평론가가 있는가 하면, 어떤 평론가는 예술인을 전혀 만나지 않습니다. 창작자를. 그런 평론가도 있는 거죠. 정치평론가도 이렇게 다양한 또 부류가 있는데, 저는 어떤 유형이냐, 어디에 가까운 유형이냐 했을 때 일단 해설자예요. 플레이어형 평론가는 아닙니다. 해설자형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 저는 좀 교사형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좀 가르쳐주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같은 교사를 대하더라도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또 갈려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성향이 각자 다른 제자들에게 공통적인 거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하지만 다른 교사가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가르쳐주는, 뭐 그 정도라고 봅니다. 저의 역할은. 그 평론가로서의 윤리에 대해서 요즘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평론가가 어떤 직업이냐 이 얘기를 해본 적이 뉴스 밑장에서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도 많이 안 했었고, 제가 갖고 있는 평론가로서의 어떤 수칙, 윤리, 도의 이런 것들 굉장히 단순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양심에 어긋나는 얘기는 하지 말자. 그리고 뭐 그래도 좀 도의는 가지자. 뭐 이런 거.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요즘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보니까 평론이 무엇이며 평론가는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떤 평론을 해서는 안 되는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제기되고 있는 택도 아닌 설들에 대해서 답을 좀 하면서 이걸 풀어나가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제 이 시대 평론가, 이 상황, 당대의 평론가가 할 수밖에 없는 것, 갈 수밖에 없는 길이 뭐냐 했을 때, 저는 대가리 깨진 인간들과의 불화라고 봅니다. 이 인간들하고는 굳이 싸우지 않더라도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얘네들이 악플을 달거든. 근데 악플이 엄청 다양합니다. 저한테 달리는 게. 제가 아마 그 평론가 생활을 하면서 제가 봐도 저만큼 악플이 다방면으로 달리는 사람은 드물 것 같아요. 여러 군데서 달립니다. 진짜 이건 뭐 한 사람을 두고 댓글을 다는 것이냐, 얘들끼리 싸움을 붙여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깨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대가리가 깨졌다, 이게 정치판에 표현이 됐잖아요. 근데 이 대깨는, 대깨라고만 하면은 대깨문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사람이 많을 텐데, 졸라 대깨가 여기저기에 사방팔방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로.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얘네들 다 한 패거리입니다. 각자 지지하는 정치인과 세력이 다를 뿐이지 얘네들은 한 패거리예요. 한 시대가 낳은 그냥 형제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각자의 깃발을 들고 각자의 진영을 점유한 채로 나한테 십자포화를 퍼부으려고 하는데, 그 포화는 너희의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희의 머리가 깨지는 것이죠. 자, 저에게 제기되고 있는 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하나씩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에 제 근황이기도 하죠. 빅토리아 시크릿입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은 내가 짜증나는 게,
제가 페북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드립, 어록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성대모사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 이게 유명해져가지고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거. 네, 이 사건의 발단은 뭐냐면 나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어떤 만화 그림 그리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컷 그림을 그렸는데 조국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어린 여자아이를 끌어안고 있고 그 조국의 몸에는 화살이 이렇게 막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온 데서 날라오는 화살을 다 아비의 마음으로 막아냈다 이런 건데 조민 씨를 계속 어린아이로 묘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기는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죠. 아니 대학 입시 때 부정을 같이 범한 사람이고 대학원 입시 때도 부정을 범했어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이 사람이 30대 초반인가 그렇습니다. 뭐 자꾸 어린아이래. 그 그림 그린 사람은 어린아이는 계속 자기 딸은 계속 어린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뭐 박정희가 박근혜 끌어안고 화살 맞아도 되겠네 그럼.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제가 봤을 때 정신 연령이 딸인 조민 씨가 조국 교수보다 높아요. 제가 봤을 때 조국 교수 지금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자기 법정에 가가지고 윤석열 얘기를 합니다. 자기 법정에 가가지고 예? 그래 놓고는 말 다 짓거려 놓고 끝날 때 나는 내 법정에서 충실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내볼라나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또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 법정에서 충실했습니까? 툭하면 진술 거부권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안 합니다. 조국의 시간 책까지 썼는데 거기에 답을 제대로 안 해. 상호펀드, 웅동학원 뿐만 아니라 유재수 감찰 무마에서의 직권남용이라든지 장학금 문제에서 뇌물,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일 사건 내용이 간단한 거 문서위조 왜 답변 안 하냐고. 계속 뭐 화살을 맞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화살은 정경심 조민이 맞았지. 조국은 그 화살 뒤에 숨어가지고 조국이 인간 방패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하고 있는 게 만화로 그렸을 때 현실이지 그게. 내가 그림만 잘 그렸으면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국이 막 화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일종의 패션으로 보고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냐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제가 패션쇼라는 말을 안 넣긴 했어요. 근데 옛날 빅토리아 시크릿 이런 표현을 제가 넣었습니다. 왜 옛날이냐?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에서 공작처럼 형상화된 패션이 있잖아요. 그게 논란이 좀 돼가지고 이제는 없어졌다라고 하는 기사를 얼마 전에 읽었어요. 그래서 옛날이라고 붙인 겁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을 구글에 검색해 보세요. 구글 이미지에. 그러면 무슨 속옷 이런 게 뜨는 게 아니라 상품이 뜨는 게 아니라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부터 뜹니다. 그 조국이 입고 있는 옷, 화살 박힌 옷이 빅토리아 시크릿 옷이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좋아, 못 알아들을 수 있어. 그리고 조국이 실수한 거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조국이 실수한 거는 제가 그 그림에서 조민으로 묘사된 여성이 빅토리아 시크릿 속옷을 입고 있다라고 해석한 건 아니에요. 조국이 그렇게 해석한 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봤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야. 화살, 빅토리아 시크릿이. 아니면 모른 척 했거나 그러면서 뜬금없이 빅토리아 시크릿 얘기를 하니까 속옷을 뭐 갑자기 속옷 얘기를 왜 꺼내?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난 조국은 실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뭐 궁금하면 물어보든가. 빅토리아 시크릿 얘기를 왜 꺼내요? 물어보든가. 그러면 조국이 얘기한 것을 물어본 걸로 치고 내가 대답을 한 거예요. 어이, 당신이 그림에서 입고 있는 이 화살 옷이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랑 비슷하다고 내가 그때는 사진 또 올렸어요.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가 워낙 논란이 있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사진을 안 올렸습니다. 처음부터 올렸으면은 와 비슷하네 했을 수 있겠죠. 그때 올릴 거 그랬어. 확실하게 그냥 약 올려주게. 근데 제가 그걸 올릴 때만 해도 별로 사건이 안 됐어요. 뭐 댓글도 안 달리고 누가 캐묻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근데 조국이 그걸 꺼내면서 사건이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설명을 했잖아. 못 알아들은 건 괜찮아요. 못 알아듣는데 왜 떠들어? 자, 떠든 거 그렇다 치자. 내가 설명했잖아.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 사진까지 내가 올려줬어요. 이게 그거다. 그 기자들이 다 알아먹잖아, 바로. 기자들이 이거 갖고 기사 몇 건 썼던데 제 반론이 안 담겨 있는 기사도 있고 담겨 있는 기사도 있는데 담겨 있는 기사를 보면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우기는 새끼들이 나와요. 옛날에 한겨레 다니다가 그만두고 요새 뭐 이상한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는 허재현 이런 사람이 내가 성희롱을 했다고. 씨, 야, 내가 그럼 남성간 성희롱이냐? 내가 조국을 성희롱한 거냐? 그 화살 옷 안 보이냐 그거? 얘 알 거라고 얘도. 얘는 그 코인 받아 처먹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직장 그만두면 힘든 게 이런 거예요. 코인 받아 처먹게 되거든.
이상호 기자 이런 사람들 보세요. 백지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어떻게 됐냐고 지금 흑화됐잖아요. 흑화라는 말을 쓰는 것도 좀 아니다. 그건 검은색에 대한 모독인 것 같은데.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직장 다니다 나온 사람이 이제 코인 받아먹기 하고 서울대 교수라는 조국도 코인 받아먹기 하려고 책 쓰고 하는데 나는 어떡하겠냐고. 나는 프리랜서인데. 예. 근데 제 자세는 뭐다? 코인 안 먹는다, 씨발. 대가리 깨진 거 묻은 코인, 코 묻은 코인보다 더 안타까운 코인 그런 거 왜 먹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나 팟캐스트에 의존하지 않고 방송하는 거죠. 이 방송에서 그럼 하차시켜라, 그러면, 씨발. 네. 지난번에 내 조국 사태 때도 팟캐스트하고, 팟캐스트 3개, 지상파 하나, 이렇게 하차했잖아. 이번 하차시켜라, 씨. 총공세 때려라, 씨. 나 그냥 그만두면 그만둔다. 저의 철학은 이겁니다. 그만두면 그만둔다예요. 예. 그랬더니 이제 한 군데에서 딱 하차했습니다. 그 프로는 이제 제가 잘못해서 하차한다기보다는 뭐 그냥 청취자들이 워낙 그래서 당연하지. 그 청취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 구도가 기울었어. 조국을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했던 거에 대해서도 내가 성희롱했다고 주장할 단초가 아무것도 없어. 그거는 진짜 깨진 대가리를 잔박, 여박 다 깨야지 가능한 드립도 안 되는 거라고요. 내가 뭐 이런 거를 진짜 얘기를 해주고 있어야 돼? 굉장히 웃기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조국 사태가. 그렇게 희화화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수, 조국 지지자들이 실수한 거. 내가 예전에 조국, 노회찬 전 의원, 홍세화 선생 이렇게 그 선거 때 추천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재선 도전할 때. 잘 됐어요. 그때 떨어진 게.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때 됐어 봐. 조국 때문에 됐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배은망덕한 놈이다라고 퍼뜨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럼 조국이 나한테 추천사 써줬으면 내가 조국 범죄에 다 옹호해야 되냐? 조국이 과거에 태광그룹한테 장학금 받아가지고 유학 갔었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태광 쪽 비리 터졌을 때 사주 탄원 썼습니다. 내가 조국처럼 살 것 같냐? 내가 조국 같은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조국이야? 어? 그리고 노회찬 의원을 왜 끌어들이는데? 노회찬 전 의원은 조국 사태 전에 돌아가셨어요. 노회찬 전 의원은 조국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고 돌아가셨다고. 그분이 살아 계셨으면 어땠을 거다 이 얘기로 좀 의견이 분분하던데 저는 의미 없는 얘기라고 봐요.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노회찬이라면 요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제 머릿속에는 있습니다만 그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회찬 전 의원과 가까웠던 인사들도 조국 사태 때 선택들이 갈라졌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자세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사들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게 쏟아질까봐. 어떤 분은 진짜 조국기 부대처럼 되신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완전히 선꺼었어요.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민주당 세력하고도 완전히 선꺼버렸습니다. 그런 분 또 노회찬 전 의원 측근분에 계시다는 거. 이거 수를 세어봤느냐? 세볼 필요 없어요. 뭐 그걸 왜 세? 고인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그것도 검증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자, 이게 빅토리아 시크릿 논란의 전말입니다. 얘들이 근데 실수한 게 조국한테 마이너스야. 그러면 조국은 지가 추천사를 써준 과거 정치인이었던 평론가한테 요거도 처먹어요. 그걸 상기시켜 준 거야. 얼마나 잘못됐으면 그렇게 욕을 처먹겠냐. 그 얘기밖에 더 안 들어요. 그리고 얘들 웃긴 게 노회찬 전 의원은 끌어들이는데 홍세화 선생은 안 끌어들입니다. 얘들 아나봐. 홍세화 선생은 조국한테 선 그었거든, 초창기부터. 그리고 저희가 조국 사태 때 좌파 성향의 반조국 인사들이 모여서 모임 꾸렸던 데도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그 조국 흑서라고 저희가 불렀던 그 작업이 진척이 되고 실행이 됐다면 홍세화 선생이 권두원 같은 거 쓰셨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었으니까.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홍세화는 또 안 끌어들입니다. 이 새끼들 아주 그냥 수가 빤히 보이는 얕은 수작질을 하고 있는데 그 추천사를 퍼뜨린 건 너희의 실수입니다. 조국 사태 초기에 그 추천사가 퍼질 뻔하다가 안 퍼졌어요. 저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조국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근데 이제 와서는 그 추천사를 퍼뜨립니다. 왜다? 조국 지키는 걸 얘들 또 포기한 겁니다.
얘들의 목표는 조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조국을 깠던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거예요. 친조국이 아니라 반머시기로 전환된 겁니다. 그 반 안에 제가 또 들어가게 된 거죠. 해보십시오. 그래, 뭐 알아서 해봐. 얘네들이 또 나중에 권력을 차지하면 보복이 나한테 돌아오겠죠. 해보시라고. 야, 내가 그 정도의 용기도 없이 박사모하고 딴 데도 아니고 경상북도 지역에서 맞붙었겠냐고. 그때 당시에 박사모에 비하면 너희는 별로 강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윤석열 지지자설. 내가 윤석열 지지자라고? 자, 요번에 최근 논란만 봅시다. 청부고발 의혹만 보자고. 윤석열이 처음에 메신저를 공격했어요. 이게 몇 번 그랬습니다. 계속. 이건 뭐 음모론이고 기획이고 뭐 심지어 국정원 공작설까지 나왔는데 제가 그거 다 깠습니다. 메신저를 왜 공격하냐. 메이저 언론 그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전혁수 기자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전혁수 기자가 추미애 법무부 까는 기사를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리고 그 제보자 X발 이거 청부가 아니고 뭐야, 검언 유착 의혹, 그거 뒤집는 기사 엄청 썼어요. 한동훈 검사장하고 전혁수 기자는 잘 아는 사이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전혁수 모를까요? 근데 왜 모르는 척해? 인터넷 언론이라고 무시해. 뉴스버스의 보도가 처음부터 너무 지나치게 윤석열이 이걸 뭐 이렇게 개입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좀 보완하는 그런 기사들이 별로 안 나갔습니다. 그건 난 뉴스버스의 처음에 그 수위 조절이 좀 잘못됐다고는 봐요. 근데 그들이 제기한 건 어쨌든 손준성에서 김웅으로 고발장이 넘어간 거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넘어간 건지 안 넘어간 건지 수사를 해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윤석열 본인이 결백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난 시킨 적 없고 부탁한 적 없다 이 얘기만 해도 됩니다. 근데 불필요하게 메신저를 공격해요. 그리고 그 제보자인 조성은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 그 박근혜 국정농단 때 고영태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나? 그 사람 또 뭐 죄가 있어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그리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 이 사람은 무결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거짓입니까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조성은 씨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박지원 만났다. 난 만난 거는 부적절했다고 봐요. 부주의 내지 부적절인데 국정원장을 불러내는 사람도 개념 없는 사람이지. 나중에 만나면 될 거 아니야, 친하면. 어차피 대통령 임기 끝나면 박지원 원장도 끝날 건데. 그러면 그때 가서 좀 실컷 만나시던가, 뭐 회고록 집필을 도와주면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던가, 공무상 기밀 아니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얘기도? 그럼 뭐 이렇게 불러내? 자, 근데 조성은 씨가 자기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냥 힘 있는 어른, 친한 어른 만나가지고 풀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공작 아니잖아. 그리고 심지어 박지원이가 이 얘기를 듣고 몇 마디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작이야? 그래도 공작 아니에요. 자, 이거 간단한 거예요. 손준성에서 김웅으로 고발장이 넘어갔는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내가 계속해서 지적했어요. 자, 이런 얘기를 내가 윤석열 비판을 한 거고, 내가 심지어 페북에도 뭐라고 썼냐면, 어떤 새끼는 이렇게 얘기하더라, 나보고. 방송에서는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페북에서는 민주당 까기 전용으로 쓴다고. 야, 내가 페북에도 윤석열 검사 맞냐고 썼어. 윤석열 자꾸 증거 중심으로 접근하지 않고 의도가 어쩌니 하면서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게 내가 윤석열 검사답지 못하다고 썼어요. 검사 맞냐? 이렇게 썼어요. 제목 자체를. 이 공격은 민주당의 대가리 깨진 애들이 할 수 있는 공격일까요? 못해요. 니네는 조국 사태 때 우기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도 온갖 걸 다 우겼잖아요.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니네가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윤석열 건도 이번에 터지면서 굉장히 의혹은 심각한 거잖아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굉장히 긴장감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이게. 근데 조국이 끼어드니까 또 이상해지잖아. 조국은 윤석열 구원투수냐고. 안 된다고, 니네들은. 깔려면 내가 까야 돼.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제가 작년 총선 이후로 민주당 더 까기 시작했잖아요. 민주당 180석 처먹고 난 다음에 더 까기 시작했는데, 그럼 내가 국민의힘 그동안 안 깠느냐? 졸라 깠어요.
예, 방송에서 졸라 깠었고 페북에도 다 쓰고 했습니다. 백신 문제. 국민의힘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신 졸라 부추겨놨어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에서 효능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됐지 안전성으로 논란이 된 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혈전 논란이 있죠. 근데 혈전 논란이 있기 전에 국민의힘이나 보수 논객애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불신을 졸라 부추겨놨어요. 그래놓고 나서 혈전 논란 터지니까 지네 말이 맞았던 것처럼 또 얘기를 해요. 근데 화이자 보십시오. 모더나 보십시오. 여기는 이상 반응 없어요. 저 얀센 맞았는데 제가 이상 반응 경험자예요. 얀센은 또 아스트라제네카랑 같은 종류니까 그렇다 치는데 화이자 모더나도 있다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처음에는 야 화이자가 안전하다며 뭐 이렇게 됐는데 요새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최근에는 좀 젊은 층으로 백신 접종이 옮겨갔잖아요. 젊은 층하고 얘기하면 화이자가 안 좋은 거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거기다. 거기서 거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상 반응이 공통된 것도 있어요. 손발 저림 이런 거 막 공통된 거 있더라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국민의힘은 화이자 만능이고 모더나 최고 얘기해놓고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 있는 불신은 다 부추겨놓고 백신 접종률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불신을 부추기면 어쩌라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가 초반부터 다종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건 실책이에요. 그건 과오입니다. 근데 구한 백신은 어떻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구한 백신에 대해서는 졸라 트집을 잡는다고. 아니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라 화이자부터 구매했다고 칩시다. 그럼 또 그걸로 트집 잡았을 거야 아마 또. mRNA 백신은 뭐 검증이 별로 안 됐다 이런 걸로 트집 잡았을지도 몰라요. 국민의힘은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집권 경험이 있는 정당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를 운영해봤잖아. 그럼 백신이 잘 안 구해지면 야 뭐가 잘 안 되는데 우리가 뭘 도와주면 되는데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백신 또 수급 지장이 생기니까 또 얼레리 꼴레리 하다가 수급 잘 되니까 또 입 닥치고 있어요. 뭔데 이게? 이게 제1야당이냐고. 이렇게 국민의힘 깔 수 있는 거는 나라고. 나 같은 놈이라고. 민주당 대깨들은 안 된다고 이게. 그렇게 이렇게도 못 가더라고 얘들은. 니네가 뭔 얘기를 할 수 있겠냐. 또 내가 국민의힘 깠던 거 북한 원전 추진 논란 있죠. 이거 쏙 들어갔죠. 북한 원전 추진, 북원추. 졸라 떠드는 거 쏙 들어갔어. 이거는 사건의 줄거리는 간략합니다. 뭐냐면 산업부가 언제부터 탈원전이었습니까? 산업부는 친원전이죠. 옛날부터 친원전이었어요. 친원전이고 뭐 화력이고 다 그냥 발전소 짓는 거에 혈안이 되는 게 산업부입니다. 가로림만의 조력발전소 이것도 산업부가 졸라 추진한 건데 환경부가 태클 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둘이 딜을 쳤어요. 가로림만은 포기하고 대신에 그 산지에 풍력 발전할 수 있는 부지는 더 넓혀준다. 이 빅딜 한 겁니다. 산업부랑 환경부가. 언제? 박근혜 정부 때. 그럼 산지에 풍력 개발되는 것도 박근혜 정부 때 작품이에요. 밑그림은. 자, 그런 산업부가 왜 갑자기 탈원전을 했을까? 순순히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걸 억지로 돌린 게 있죠. 그래서 월성 1호기 수사는 옳습니다. 탈원전, 친원전 문제를 떠나서 정책적인 문제를 떠나서 원전 폐쇄 과정에 어떤 무리가 있었는지 이걸 본다고 했을 때 이 수사와 감사는 정당한 게 맞아요. 자, 근데 이거 생각해야지. 그럼 산업부는 가만히 있었을까? 산업부 문건에 보면요. 북한 원전 추진하고 또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북한에 직접 원전은 짓지 않는데 그 신한울 3사기였나요? 그거를 해가지고 북한으로 송전하자 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북한에다가 원전을 짓든 아니면 남한에 원전을 지을까 말까 하는 거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북한에 쏘자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든 간에 어쨌든 원전을 짓게 만들려고 하는 애들이라고. 근데 뭐 북한에 원전을 팔아넘겨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에 원전 짓고 하고 그 아이디어는 옛날부터 나왔던 거긴 한데 그게 쉽게 가동이 안 된다고. 옛날에 그 얘기 나올 때는 핵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됐을 때 캐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했던 겁니다. 90년대 중반에. 지금 사정이 좀 달라요. 그 북한에 짓는다고 해도 이게 미국 모르게 짓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미국을 이렇게 우습게 볼 줄이야. 한국 보수 세력이. 자, 이런 얘기를 내가 방송에서도 까고 페북에도 쓰고 했어요. 민주당 논객들은 자기네들이 저지른 죄를 계속 옹호하고 변호하고 궤변으로 변명하려고 하면서 그런데 시간 보낼 때 국민의힘을 진짜 까야 될 때 까는 건 내가 까는 거라고. 내 같은 사람이. 그리고 똑같이 까도 내가 까면은 더 재미나게 까고 내가 까면은 더 설득력이 있어요. 왜? 야, 조국 사태 때 내가 조국 사태 한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조국 사태 하나만 봐도 니네를 어떻게 믿냐고. 법정에서
정경심 1, 2심에서 징역 4년이 연달아 나오는데도 지금 뭐 모든 걸 부정하고 있는데 니네가 무슨 설득력을 갖겠냐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가 더 잘 까는 거지. 윤석열을 까도 내가 더 잘 까는 거예요. 자, 나는 아까 윤석열에 대해서 했던 얘기를 페북에도 쓰고 방송에서도 합니다. 다 했습니다. 찾아보면 다 나와. 페북 검색하기 오죽 쉽습니까? 그리고 방송은 페북보다 더 많이 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방송에서 한 얘기까지 포함하면. 그리고 페북은 그러면 제가 만만하게 보고 쓰느냐? 아니요. 페북도 빅토리아 시크릿처럼 박제가 됩니다. 그럼 유사시에는 방송보다 더 많이 퍼질 수 있어요. 그걸 다 알고 쓰는 겁니다. 내가 국민의힘 왜 안 까는데? 그리고 내가 민주당 까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국민의힘이랑 겹치는 부분 까는 거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차별금지법 이런 거는 통과를 안 시키거나 이상하게 일그러뜨려서 통과를 시키고 데이터 3법 같은 대자본에 욕심이 깃들어 있는 그런 법안을 슬쩍슬쩍 다 통과시켜주면서 강약 약강 아닙니까, 민주당이. 그 국민의힘이랑 겹치는 거잖아. 그럼 둘 다 깐 거지. 자, 근데 또 한편으로 웃긴 얘기 나옵니다. 친연 온객설. 김수민은 친연 온객이다. 아, 내가 국민의힘을 도저히 대안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얘네들이 정권 잡으면 대깨문 못지 않을까요? 자, 친연 온객설이 왜 나오느냐. 보니까 이제 요즘에 좀 말 많은 데가 MLB 파크하고 FM 엠팍입니다. 엠팍. 두 군데가 좀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두 군데에서 다 내가 친연 온객이라고 표현된 게시물들이 나오더라고요. 뭔데 근거가 친연 온객의 근거가? 제가 얼마 전에 썼던 글이 100만 뷰를 넘은 글이 하나 나왔습니다. 주간 동화에 제가 연재하고 있는 글인데 문재인 노무현하고 너무 다르다. 예. 문재인은 노무현은 자기가 앞장서서 욕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를 덜 미워하는 겁니다. 노무현 인기는 그 박연차 게이트 사건 전에 퇴임 후에 이미 되게 높았어요. 그때 바로 높아진 겁니다. 박연차 게이트 때문에 떨어지다가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다시 재평가 받은 건데 올라가고 있었어. 이미 퇴임 직후부터. 왜 그랬겠어요? 뒤끝은 안 남겼거든. 국민들이 씹을 만큼 씹었거든. 근데 그게 노무현의 생각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정당할 뿐더러 정치적으로도 더 효율적이라고 본 겁니다. 문재인 보라고 맨날 숨어 있어요. 빛나는 자리에는 항상 드러납니다. UN 총회 BTS 데리고 가고 뭐 기생충 제작진 출연진 불러가지고 밥 같이 먹고 축제할 때는 항상 있어요. 근데 책임져야 될 때, 욕먹어야 될 때 없습니다. 뭐 이 얘기 길게 해야 돼? 언론중재법하고 뭐 온갖 거 다 했잖아요. 그리고 뭐야 그거 이재용 가석방 이 얘기 다 했죠. 이게 친연 온객이 쓸 수 있는 글인가? 그 정도면은 민주당은 망하지 않았지. 민주당 스펙트럼에 있는 논객이 그런 글을 쓸 정도면 알잖아. 민주당 일색화된 거. 자, 친연 온객 하는데 조국 사태 얘기 다시 꺼내자. 조국 사태 때 니네 보수들은 뭐 했는데? 내가 한번 되게 작년 가을에 가짜는 일을 겪었는데 그때 제가 또 뭐 조국 관련해서 한번 언급되던 적이 있었어요. 조국이 공항을 노무현 공항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제가 그때 뭐라고 했고 진중권 씨가 또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또 알려진 적이 있는데 내가 방송에서 오다 가다 이제 이준석 씨를 만났는데 당신은 직책이 뭐였더라? 하여튼 그분이 저한테 왜 갑자기 조국을 까내요? 2020년 가을에 나한테 할 소리냐고. 내가 2019년 여름 조국 사태 1호 해직자인데 내가 조국 사태 1호 해직자예요. 조국 때문에 저는 일자리가 없어졌다기보다 일거리가 떨어진 거죠. 줄어든 거죠. 진중권 교수가 동양대 그만두고 했던 거는 좀 나중의 일이고 그리고 사실 진중권 교수는 조국 사태 초반에 나선 분은 아니었죠. 유시민 진중권은 왜 가만히 있지? 이런 얘기가 8월에는 한창 나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두들겨 맞은 사람이에요. 조국 사태 때. 김경률 회계사보다도 조금 더 먼저야. 김경률 회계사가 이제 사모펀드 이런 거 다루면서 엔진 좀 이렇게 기아 좀 올릴 때 나는 전우용 냅다 까가지고 그걸로 이제 표적돼가지고 팟캐스트 한꺼번에 하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파에서 하차한 거 아닙니까? 지상파 앞으로는 내가 하차를 한다고 했어, 제작진한테. 근데 제작진이랑 MC가 날 말렸습니다. 그래 놓고는 무슨 짓을 벌였느냐? 조국한테 불리한 뉴스를 제가 골라간 걸 다 잘랐습니다. 그게 중요한 뉴스예요. 지엽적인 게 아니라. 법정에서 다 근거가 되거나 수사에 급물살을 타게 만든 보도였다고. 이거를 지상파가 씨발 왜 자르냐고 그걸. 아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나를 자르는 건 괜찮아. 뉴스를 왜 자르냐고. 그러면서 조국한테 유리한 뉴스는 다 골라서 브리핑 했더만. 그때 나하고 같이 출연했던 친민주당 패널이 오줄 없는 놈들입니다, 이놈들이. 야, 그럼 너네 그냥 코인이나 먹어, 거기 그 유튜브에 짱 박혀가지고. 왜 지상파에 기어 올라가지고 이런 난리를 까는지. 더 웃긴 거는 PD라는 사람이 그런 거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자, 이런 사태에 내가 처해져 있었어요. 이건 탄압이지. 나는 하차한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뉴스 잘리고 한 건 탄압입니다. 그리고 온갖 모략, 음해가 뒤따랐습니다. 국민의힘 그때는 뭐야, 자유한국당 편이다. 씨발, 조국 욕하면 자유한국당 편이면 우리나라 국민이 이미 그때 한 60% 자유한국당 지지하고 있었겠네. 이딴 거를 계속해서 악플이란답시고 달고 있고, 그리고 아무도 나무라지 않아. 조국 편에 섰다고 해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옹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같은 편 아니면 옹호 안 해? 나도 그때 조국에 대해서 조국 뭐 석사학위 갖고 어떻게 울산대 강의 맡았냐 이런 거는 내가 반박을 했어요. 그때는 그랬다고. 조국에 대한 가짜뉴스도 있었잖아요. 무슨 여배우를 후원했다 이런 거는 내가 반박하지. 나부터 반박하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그때 조국 사태 때 친조국을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허위선동을 했던 자들은 그 뒤로 어떤 제재나 불이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그걸로 프로그램 한 개라도 하차한 사람 있어요? 조국 사태 때문에? 아주경제의 장용진이가 자기가 어디로 발령이 났다면서 뭐 음모인 것처럼 얘기를 했대요. 야, 그러다가 진짜 문제 생겨요, 건강에. 일부러 하는 얘기지 그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맛 가지 말라고. 현 정부 들어서서 깨문이는 아닌데 친여 논객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깨문이가 돼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거꾸로의 사례가 뭐냐. 문재인 정부가 너무 싫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지향한다 싶은 건 다 반대로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꽤 많아요. 얘네들이 이제 와서 나보고 친여 논객이래. 야, 니네는 그럼 무슨 불이익을 받았는데 민주당하고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니네 뭐 불편했는데? 니네끼리 모여가지고 찍고 까불고 놀았잖아. 광화문 집회? 광화문 집회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광화문 집회는 이것도 조국 수호 집회랑 다를 바가 없어. 여기서 개 난리치는 바람에 역효과 나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총선에서도 이기는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뭘 잘했는데 광화문 집회가. 광화문 집회가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과 위선에 열받은 여러 국민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원래 국민의힘 계열 지지하던 사람 더하기 정부에서 돌아서가지고 자칭 우익이 된 사람들, 이 정도예요. 그 너희들끼리 신나게 놀았잖아. 니네 뭔 고생했는데. 조국 사태 때 한번 비교를 해보자. 지금까지 나왔던 인물들. 장용진이하고 김수민이하고 이준석이하고 누가 제일 고생했냐고. 그냥 하던 대로 기찻길 깔려있는 대로 가던 놈들하고 씨발 이거 노선이 잘못됐는데 하면서 정면으로 기차와 맞부딪히기를 택한 사람하고 뭐 비교가 되냐? 근데 이제 와서 나보고 친여 논객이라고? 이 새끼들이 이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얘네들이 대깨문이랑 비슷한 거예요. 나보고 친여 논객이라고 하는 애들 주로 대깨준이거나 뭐 대깨윤 정도 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나보고 친여 논객이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있을 수 있는 논공행상에 대비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가소롭죠. 왜냐면 얘들 어차피 정치인이 아니야. 논공행상에 끼어들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나를 깔까? 똑같은 거예요. 대깨문하고. 대깨문이 비슷한 흡사한 현상이 있었죠. 옛날에 뭐였냐.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진보 좌파 진영에서 문재인 정부 좀 비판할라 치면 야, 니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뭐 했는데? 이 얘기 했거든.
갑자기 이명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좌파들의 투쟁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대깨문이. 마찬가지야. 대깨윤 또. 조국 사태 때 이후로 그 포함해서 줄곧 민주당 정권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왔고, 심지어 좌파인 사람들은 민주당 쪽하고 인맥들이 겹쳐가지고 86세대 같은 경우는 친구들 다 끊어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걸 알아? 국민의힘 쪽이? 자, 그런 사람들을 두고 친여 논객이다. 정신이 있나 없나? 이거는 그냥 배제시키고 가겠다는 거거든, 나중에. 야, 조국 사태 내가 단언컨대 국민의힘 니들이 주도했으면 조국의 승리로 끝났어요, 멍청이들아. 나한테 친여 논객이라고 얘기하게 된 계기도 웃겨. 역선택 논란인데 대깨윤 쪽보단 대깨준 쪽이 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는 뭐냐면, 대깨준 쪽은 얘들이 이제 홍준표, 유승민을 밀어요. 근데 홍준표, 유승민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적합도 때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조사는 잘못된 거라고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다고. 내가 2007년도에 민주노동당 활동가 아니었습니까? 그때 내가 무슨 현상을 봤냐면,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세 사람이 경선할 때인데 권영길이 적합도가 50몇 프로 나와요. 당연하지. 권영길이 인지도가 제일 높으니까. 그러면 권영길 찍지도 않을 한나라당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가 권영길 찍어요. 그럼 권영길이 경쟁력이 높은 겁니까? 그래서 권영길 후보를 냈어요, 그때.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온 세상이 후보를 잘못 냈다고. 그러니까 적합도 이거 조사하면 안 된다니까. 문재인, 안철수 2012년 단일화 때도 새누리당 지지층, 박근혜 지지층, 보수층이 문재인을 찍었습니다. 역선택이죠, 일종의. 그래가지고 더 약한 후보다 싶은 쪽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단일 후보로 만든 거 아니에요. 문재인부터가 역선택이 만든 대통령입니다. 내가 이 사례들을 다 봐왔고 항상 느꼈던 게, 저런 여론조사 왜 하느냐. 2017년 대선 때는 또 안희정 대 문재인을 붙여요. 같은 당인데 안희정이 이겼어. 그러면 안희정이 대통령으로서 인기가 더 높은 거야? 아니거든요. 안희정이나 문재인이나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든 안 찍을 사람까지 끼어들어서 한 거니까. 말이 되는 조사냐고 이게. 내가 이거 윤석열한테 유리하라고 해준 게 아니라 원론적으로 이 조사는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고 역선택 방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왜 모르냐고. 근데 지들이 불리하니까 지랄이야. 그러면서 실제로 모 유튜브 채널에서 나한테 친여 논객이라는 사람이, 내가 따졌어요, 그 사람한테. 친여 논객이란 근거 하나라도 대라. 그랬더니 나보고 친여 매체에 나갔대. 나 친여 매체 어딘데? 근데 뭐 친여 매체라 치자. 그럼 내가 지금 TV조선 나와 있으니까 그럼 내가 다시 보수 논객 된 거냐? 물으니까 결국에는 이 새끼가 후달리니까 얘는 그거를 예측을 못했을 거야. 당사자가 직접 반박 댓글을 다는 거 예측을 못했을 텐데 후달리니까 결국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기분 상하셨죠? 하면서. 야, 너 때문에 기분 안 상해. 네 실력으로 내 기분 상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유를 하나도 못 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참고로 유승민 지지자인데, 야, 유승민 지지자면 그럼 유승민은 역선택 방지 없는 거에 기대가지고 대통령 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거 얼마나 없어 보이냐.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거라고. 너 같은 지지자가 있으면. 홍준표 지지자 마찬가지죠. 자, 얘들 깠더니 이제 친여 논객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친여 논객이니까, 김수민은 친여 논객이니까 제 말 듣지 말라 이거죠. 제 말 듣지 마십시오. 친여입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멍청이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대깨윤보다는 대깨준 쪽하고 더 좀 안 좋은 편인데, 제가 대깨준들 너무 한심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MLB 파크에서는 또 이렇게 퍼가가지고 즐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MLB 파크는 지금 대깨준 싫어하니까. 대깨준은 다 제갈공명이야, 자기들이. 근데 정치에 대한 경험은 없습니다, 애들이. 내가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토론 배틀해가지고 대변인 뽑는다고 했을 때 정당 활동을 상시적, 일상적 여러 차원에서 벌려가지고 거기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충고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난리를 칩니다, 대깨준이. 야, 그런 정당 활동은 부잣집이나 하는 거다. 어떤 놈은 또 할 일 없는 놈이나 하는 거다. 뭐 하여튼 못하는 거래요. 근데 이준석 대표도 그거 도입하던데? 각 대학에 막 지부 만들고 하던데?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건 잘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잘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정당다운 정당을 만드는 거. 난 그 부분에서는 처음부터 점수를 높게 줬어요. 제가 기고를 해서도 이준석 원외고 영선이라서 오히려 기대되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대깨준 새끼들은 얘네들 자기들이 다 대가리라고 생각하면서도 더 대가리에 뭐가 오다가 떨어지지 않으면 머리가 안 굴러가나 봐요. 그러니까 깨졌다고 하는 거지, 니네도.
그 똑같은 얘기를 이준석이 해도 이준석이 나중에 하면은 가만히 있고 와 이러고 이제 내가 하면은 뭐 투덜투덜거리고. 그리고 대깨문이랑 대깨준 진짜 비슷한 게 대깨문하고 대깨준이 저를 걸고 넘어질 때 하는 얘기가 아 그렇게 잘났으면은 저기 시골 구석에서 기초의원이나 했냐. 그리고 그 졸라 작은 정당이 있었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대깨문이나 대깨준이나 사실 나는 그렇게 훌륭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니네가 내가 했던 일을 했잖아. 그럼 너네는 기초의원 했으면 내가 했던 일에 4분의 1도 못하고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니네가 소수정당 활동했잖아. 끝났어. 너네는 시작하자마자 다운이야. 넉다운이야. 니네 길거리 나가서 서명운동 받으라 그러면 졸라 못할 애들이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맨날 온라인에 모여가지고 웅행웅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글을 5조 5억 개나 쓰고 말이지. 그럼 욕을 처먹었으면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근데 대깨준 애는 진짜 얘들 불길한 게 하나급에 한두 명 정도 있는 캐릭터 있죠. 걔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 어떡해. 어? 좀 다양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한번 시계 뭐라 그랬는데 영감님들은 나이 자신 분들은 니네 오냐오냐 해주지 니네 또래들이 니네 제일 싫어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MLB 파크에서 시원하다 이러면서 그게 제 친구가 얘기해줘서 봤는데 퍼가 있더라고요. 그 MLB 파크 같은 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MLB 파크는 조금 다양한 것 같긴 한데 근데 내가 이거는 인간적으로 충고할게요. 뭐 한쪽이 싫어가지고 빡 돌았으면 그 반대로만 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문재인 반대로만 하는 게 답이냐고. 그럼 문재인이 백신 구해오면 안 구하는 게 답이냐고. 아니잖아. 자기 길을 가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자들의 문제가 좀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에 대한 대가리 깨짐 이런 것들 현상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는 앞으로 분명히 심각해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반대로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근성이 붙어버리면 이건 역시도 대깨가 돼버립니다. 대깨문도 솔직히 대깨문도 문재인에 대한 충성심은 좆도 없어요. 얘들은 이재명 띄우려고 하면 또 이재명 띄우기 위해서 문재인 깔보는 애들이야 또. 문재인은 사람이 좀 이렇게 다부지지 못해가지고 이재명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또 가는 애들이에요. 미래 권력을 더 중시하는 애들입니다. 뭐냐면 내가 하는 얘기는 대깨 현상은 특정 인물에 대한 충성이라든지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대깨는 그냥 대깨예요. 대깨 대깨 다음에 붙은 그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깨 자체가 본질이라고. 그러니까 뭔 계기를 통해서 야 쟤들은 악이야 쟤들 반대로 해 요것만으로도 대깨가 될 수 있다고.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특정 인물에 대한 과잉된 그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대깨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재명 지지자 전부가 대깨명이고 윤석열 지지자 전부가 대깨윤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 지지층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건 대깨들입니다. 대깨. 어느 쪽을 지지하든 간에. 나는 이 대깨들이 난장판을 벌여놓은 것이 유튜브 팟캐스트예요. 이쪽에서 코인을 받아 먹으려면은 한쪽에 붙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뭐 좋아해야 붙지. 이게 좋아하게 생겼냐고 내가 대깨를. 좀 합리적으로 하면 몰라. 그거 아닌데 내가 그 코인 받아 처먹어야 되겠냐고. 안 받아 처먹죠. 저는 일단은 제도권 언론에 많이 나가니까 거기서 현재 받는 출연료로 만족합니다. 그 출연료 수준에 대해서 웃기더라고. 이번에도 보니까 내가 방송 시간표 공개했을 때 야 한 프로에 5만원쯤 받는다 치면은 뭣도 아니네. 5만원 안 줍니다. 5만원 주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서울에는 라디오 10분 출연하면 10만원이에요. 대충. TV 출연하면 좀 더 나가겠죠? TV는 시간도 좀 더 있고 조금 더 쳐줍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엄청 쳐줘요. 이걸 내가 프로그램별로 얼마씩 받는지 내가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발상 자체가 웃기잖아. 상대방이 돈 적게 번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얕잡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작게 벌든 많이 벌든 뭔 상관인데. 그러면 내가 적게 벌면은 내가 하는 얘기가 틀린 거고 많이 벌면은 그래도 틀린 거라 할 거잖아. 나 진짜. 내가 그냥 이런 세상이라면 내가 그 코인 받아 먹는 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파 방송에서는 공공재 전파를 쓰는 사람답게 방송을 해서 그걸로 돈 벌다가 그리고 제 시대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저의 나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 시대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네. 그냥 나날. 모르죠 이거는. 나 프리랜서라니까. 프리랜서는
프리랜서의 직업의 특징이 뭡니까? 그만두는 게 일이에요. 그만두는 걸 업으로 하는 게 프리랜서입니다. 내가 잘리면 겁날 것 같냐고. 내가 평론가 될 때 평론가 되려고 된 게 아닙니다. 예? 평론가 되려고 된 게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친연 온객 이걸로는 안 되니까 정의당 본진설 나오더라고요. 김수민 본진을 정의당이라고. 나 정의당 당원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2009년에 진보신당 당원이었고 그때까지 2011년부터 2020년 올해도 했다. 녹색당 당원이었어요. 예, 그거 답니다. 녹색당하고 정의당 다른 당이에요. 뭐 비슷하게 보려면 보세요. 근데 난 지금 녹색당 당원도 아니야. 난 아무 당적이 없고 난 무당파입니다. 성향은 진보 맞지? 성향은 진보 맞는데 무당파예요. 무당파에 중도만 있냐? 정의당 내 본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방송 올라가고 나서 제가 정의당 정책 토론회 면접관 같은 걸로 나가게 됐거든요. 김경률 회계사 또 나옵니다. 아, 지겨워. 근데 그럼 제가 정의당 지지해서 나갑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불렀습니다. 제가 정의당 욕도 몇 번 했습니다. 자주 욕할 것도 없더라고. 왜냐하면 존재감이 미약해져가지고 자주 욕할 것도 없어졌어요. 근데 한 번씩 욕했고,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했어요. 다른 이변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 대선에선 내가 아무도 못 찍을 것 같다. 투표소에 안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가장 기분 나빴던 쪽은 정의당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그래도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2020년 총선 때 비례대표 정의당 찍었거든요. 정의당 얘기는 한번 날 잡아서 또 따로 하면 좋겠는데, 정의당 면접관으로 제가 가기로 한 건 날카롭게 송곳 질문하라 뭐 이렇게 보도자료도 놨더구만요. 그러려고 부른 거예요. 근데 그럼 진보정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헛쑤시는 것보단 내가 쑤시는 게 낫겠죠. 내가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어요. 내 면접관 이런 거 처음 해보는 터라. 진중권 교수가 국민의힘 면접관 간다고 해서, 김준일 기자가 국민의힘 면접관 간다고 해서 그들이 국민의힘 지지자인 건 아니잖아요. 홍준표한테 베베 꼬였어요 뭐 이런 얘기나 듣고 왔잖아요. 나도 정의당 지지자라서 정의당 면접관 간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아시라고요. 나보고 진보 좌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본진이 정의당이라느니 심지어는 친연 온객이라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은 개가 좀 이상한 겁니다. 저기 극우에 있거나 뭔가 대깨문 못지않은 그런 깨짐을 자랑하거나 뭐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악의적이진 않은데 저를 잘못 짚은 설이 있어요. 제가 요번에 청부 고발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쪽 대응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와, 역시 김수민 평론가는 중도예요. 이러면서 이제 저를 이렇게 축혀 올려주는데 중도라고 진단하더라고요. 나 중도 아닙니다. 중도라고 했을 때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사이에 중도란 얘기잖아요. 그 사이에 뭐 있는데? 그 사이에 없어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은 겹치는 나와바리가 많고, 그 겹치는 나와바리에서 제가 아까 문제 삼았던 데이터 3법부터 해서 그런 게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중도라는 게 뭔 의미가 있어? 유권자는 있을 수 있죠. 유권자는 국민의힘 찍었다, 민주당 찍었다, 혹은 그 사이에서 고민하거나 이런 사람은 중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것도 아니에요. 뭘로 봐도 중도가 아닙니다. 이건 있어요. 중도하고 무당층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예, 중도하고 무당층은 다른 개념이에요. 무당층에도 진보적 무당층이 있을 수 있잖아. 예, 저는 무당파예요. 진보적 무당파입니다. 저는 무당 좌파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근데 저는 제가 좌파만 대변하려고 평론가 하는 건 아닙니다. 무당파 일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왜 현재 정당들을 선택하고 있지 못하느냐,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의 입장,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빠삭한데도 지지정당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 이른바 인지적 무당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입장, 이런 것들까지도 내가 얘기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패널들이 온통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 이쪽 친화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대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대변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납니다. 내 양심이에요. 근데 그것인 동시에 평론가로서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쪽을 특정하자면 저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것에 가장 큰 무게를 싣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합뉴스에 정치가 아니라 법조 사회 이슈로 출연하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 이따금씩 노동이라든지 뭐 동물권이라든지 이런 가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좀 제가 시민운동할 때 어떤 기분 이런 것들 좀 이어가면서 평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보람된 시간을 또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변하라면 특정 정치 세력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정치 성향을 대변하라고 했을 때는
진보 대 보수에서는 진보죠. 근데 민주당 대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라고. 거기선 내가 무당파라고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도적인 시민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앞으로도 더 하겠습니다만 제 자신이 중도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무당파라 그러면 제가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평론을 하면 무당파인 분들이 잘 알아듣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내가 하루는 민주당 국민의힘 둘 다 까는 거를 준비해서 갔거든요. 야, 댓글이 달리는데 바로 윗줄에 김수민 국민의힘 가겠네? 그다음 밑줄에 김수민은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네? 야, 씨발, 국민의힘에 가는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는 뭐냐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자기네들 욕하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혹은 들리는 척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가리가 깨진 사람들을 상대로 제가 무슨 평론을 해가지고 보람이 있겠어요. 대가리 안 깨진 사람들부터 좀 모여봅시다. 좌파 우파를 조금 넘어서가지고 대가리 나 안 깨졌다. 내가 그래도 들을 거 다 들어보겠다. 내가 듣기 싫은 얘기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역으로 내가 참고할 거리로 삼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제 평론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런 분들은 제 평론을 안 들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되면 제가 뉴미디어 쪽에서 코인을 얻고 자시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수민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얘기. 모두까기설은 제 팬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야, 김수민 역시 모두까기다. 전 모두까기 아닙니다. 저 모두 까고 싶어서 평론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다 띄워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엄청 싫어하는 정치인, 정치 세력도 그 사람의 강점이라든지 이 사람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이라든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앞으로 잘 될 거라든지 이런 거 얘기 다 해줄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CBS에서 표준 FM, 라디오를 통해서 하고 있는 대선주자 인물 탐구입니다. 총 12명을 다루게 되고 현재 방송 시점에서는 아마 10명이나 9명 이 정도 다룬 상황일 텐데 제가 모든 대선주자들, 제가 다루는 모든 대선주자들의 장점, 강점 다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그 지지자들조차도 모르는 그 대선주자의 면모를 소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획 시리즈는 긍정적인 톤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정치인에 대해서 잘 몰랐던 그 면모를 소개하는데 대중의 정치인 인식은 부정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소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톤이 깔립니다. 저는 띄우라고 하면 다 띄울 수도 있어요. 제 김일성 싫어하잖아요? 근데 김일성 강점이 뭐냐 하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얘기 못해?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정치인이라도 강점 얘기할 수 있다니까? 저는 모두 띄우기도 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누구나 사람은 강점, 약점, 장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얘기하는 게 평론가입니다. 정치인은 그거 얘기 못할 수 있어요. 상대방 장점 얘기해줬다가 자기가 불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편에서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기고만장할 수도 있고 대중이 오해해가지고 야 쟤는 적인 누구를 칭찬하는데 쫄았나 보다 뭐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일 수도 있고 하지만 평론가는 그런 거에 구애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 겁먹으며 평론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 그냥 대깨들한테 코인이나 처먹으셔야지 전파 쓰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전파 낭비하면 안 된다고. 지금 평론의 도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배구 선수 출신이라서 땅에 떨어지는 걸 안 좋아합니다. 뭔 말이야 이게. 네, 지금 제가 70분이나 방송을 했거든요. 내가 60분 안 넘기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좀 얘기 좀 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좀 잡아먹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뭔가 못한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마칩니다. 아수라 발발타.